안녕하세요. 대박 전국 프리미엄 신윤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상상 초월 거대한 상승장이 온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9월 물가지수로 인해 75bp 인상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고 속도의 금리 인상에도 물가를 잡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환 이사께서도 금리 인상으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고통의 시기 이후 거대한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원리까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세렝게티의 최상위 포식자인 치타와 들깨는 사냥법이 각각 다르죠. 치타는 맹속으로 내달려서 사냥감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약해서 오래 달리면 열이 머리 위로 올라와 죽고 말죠. 반면에 들깨는 빠른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꾸준히 사냥감을 추격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졌습니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사냥 성공률은 공식적으로 들깨 무늬가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 가장 잔혹한 빌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도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요동을 쳤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이 트러스의 감세안을 대부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을 뒤흔들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걱정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9월 CPI를 보면 휘발유 가격 등 연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8.2%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근원 물가 지수의 움직임이 놀라웠는데요. 1982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동기 대비 6.6%나 상승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직후 11월 회의에서 금리가 75베이스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은 98%까지 치솟습니다. 11월 회의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12월까지도 75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는 하우스들마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4.5% 수준이었던 터미널 금리, 말단 금리에 대한 기대치도 5에서 5.2%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말이죠. 만약에 4차례를 넘어서 5차례 연속 75베이스포인트 인상이라면요, 그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격한 수준입니다. 당연히 재계 여러 그룹급 인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그 걱정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역대 최고 속도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결국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가장 눈에 많이 띕니다. 실제로 CNN 비즈니스에서는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중 이런 기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게재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이번에 발표된 물가가 연준에게는 완전한 참사였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금융시장 연구기업이죠. 포워드 본스의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토퍼 러프키는 CNN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물가 지표는 연준 관리들의 금리 인상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연준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고물가의 고통은 물론이고 고금리의 고통마저 지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미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상품 가격을 떨어뜨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 부문 비용 억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급단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수요 측 문제를 해결하는 툴,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드렸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러프키의 주장도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금리를, 그것도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제 이중의 피해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수반되었다면 참을 수 있는데요. 물가는 잡았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 물가, 두 번째 에너지 물가, 세 번째 상품 물가,
네 번째, 서비스 물가입니다. 일단 식품은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먹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어는 되는데 그렇게 제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물가는요. 이건 아예 연준의 통제권 밖에 있어요. 아무리 금리를 올려보십시오. 빈살만이 200만 배럴 감산을 취소하는지 말이죠. 금리를 100포인트, 100bp 올린다고 하더라도 푸틴이 노르드스트림의 가스 공급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큰 범주 중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상품 물가 정도가 고작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마저도 75베이스 포인트를 세 차례나 쏘아 붙였지만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2022년 2월 상품 물가가 12.3%였는데요. 9월에는 연준이 그렇게도 과속했음에도 불구하고 6.6%까지 하락시키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CNN에서는 연준이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러프킨은 연준이 쓸데없이 금리만 올리고 물가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작동하던 물가, 금리가 왜 이번엔 작동을 하지 않았던가요? 사실 지난 바이러스 쇼 그때 무상으로 나누어준 돈이 화근이었습니다. 여전히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1조 3천억이 아니라 1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미국 가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줄이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브라이언 모이니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경영자는 지난 17일이었죠.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소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9월과 10월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거래한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0% 증가했다. 거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6%나 늘었다. 상품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들의 저축 계좌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더 커져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중간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 연준이 기를 쓰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고작 약간의 상품 가격만을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3%나 올려놓은 상황에서 상품 물가만 12.3에서 6.6%까지 낮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금리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올렸냐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문제는 이 네 번째 항목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바로 서비스 항목이요. 서비스 항목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서비스 물가를 상승 쪽으로 유인하고 말았어요. 바로 주거비 때문입니다. 주거비는 금리에 연동되어 이미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 물가 지수는 6.7%로 드러났죠. 주거비는 6.6%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거비가 올랐고 그것이 서비스 물가에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째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거비 상승으로 귀결되었을까요? 주거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렌트비 그리고 자가 주거비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제히 주거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죠. 집주인 중에서 천사가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절대로 전가시키지 않겠다. 이런 아주 결의를 가지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 현실 세계에서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 특히 최근처럼 금리가 한 달에 75베이스 포인트씩 덤펑덤펑 오르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주로 장기 계약이다라는 점 때문에 월세를 충분히 올려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주거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가 주거비 역시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편향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결국 주거비는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말이죠. 서비스 물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무려 57%를 차지하죠. 전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주거비는 무려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요게 잡히지 않는다면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놈이 지독하게 후행적이에요. 주택가격이 무려 15개월이나 후행합니다. 그 주거비는 코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연준은 그 코어 물가를 보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주거비 더 올라가고 주거비가 올라가면 코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연준은 그 코어 물가를 보고 다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쓸모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별 효용도 없고 그냥 시장에 부담만 지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급 경제인들이 연준의 노인들을 보고 시장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시장만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긴 뭐 지금 문제는 공급단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보단 생산을 늘려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연준의 노인들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계속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의 폭주로 세상은 절망적인 침체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제가 지난 8월 4일 방송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 고통이 끝난 이후에는 거대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1970년대 1차 오일 샥 때야 그때 주가가 50%나 조정을 보였었지만 이후에 나왔던 2차 오일 샥 때는 주가가 거의 조정 없이 오르기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거대한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원리, 그리고 또 왜 1차 오일 샥과 2차 오일 샥의 차이가 생겼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기 초기에는 주가가 늘 하락해요. 그 이유는 할인율이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적정 가치는 차기 배당을 R-G로 나누어서 계산하잖아요.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P는 적정 주가요. 우리가 말하는 주가 D1, 이게 차기 배당입니다. 나누기 R-G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생 5개의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던 공식이에요. 분모에 있는 R은 요구 수익률 혹은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G는 성장률이죠. R은 치타와 성격이 비슷하고 G는 들깨와 비슷합니다. R에는 이자율이나 위험 프리미엄 등이 개입되고요. G는 성장률이나 혹은 물가가 포함이 됩니다. G에 물가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P는 주식시장을 의미합니다. P가 오르려면, 주식시장이 오르면 분모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마치 2분의 1보다 5분의 1이 훨씬 더 작은 수가 되지만 2분의 1보다 0.5분의 1이 더 큰 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R과 G는 둘 다 분모에 있어요. 하지만 부호가 다릅니다. R-G니까 G는 마이너스 부호예요. 이걸 유념해 주십시오. 서로 대치된다는 얘기인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자, R은 플러스 기호죠. R이 G보다 커지는 구간에서는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R보다 G가 커지면 분모가 작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G 역시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G에 물가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목 성장률에는 물가 상승이 포함됩니다. 물가 상승분만큼 성장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가 상승 초기에는 연준이 이자율을 급등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R이 G의 상승을 압도할 뿐입니다. 분모의 크기가 일순간 커지면서 적정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6월부터 연준은 금리를 무려 75베이스포인트씩이나 듬성 올렸지 않습니까? 초기에 치타의 속도를 이겨낼 들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R의 속도에 속수무책 주가는 하락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공포 심리 등이 가세한다면 주가의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R은 지구력이 없어서 오래 뛰면 죽습니다.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뭐 10%까지 올리겠습니까? 그럼 다 죽죠. 아무리 성난 파도처럼 밀어붙인다 해도 어느 순간에는 치타의 질주는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들깨, 이 G는 달라요. 일단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하락하지 않습니다. 조기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꾸준히 물가 상승분만큼 상승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졌어요. 물론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모르죠. G가 R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주가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속도만 좀 줄어도, 그러니까 지금 75베이스포인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게 50을 넘어서 25 정도까지만 속도가 감소해도 주가는 그때부터 반전을 시도할 수 있어요. 요즘을 뭐 40년 내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 이런 말씀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물론 80년대도 그랬었어요. 그 이후로 주가가 그럼 얼마나 올랐었는지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치입니다. 주식도 실물 자산이죠. 결국 목적지는 저기 우상향 쪽에 있다는 점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연준이 G가 아예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박살낼 수 있어요. R을 막 올려서. 그죠? 그런 변수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룹급 인사들이 연준의 무모함을 지금 탓하고 있지만 연준의 노인들은 결국 달러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이잖아요. 그들은 10년에 한두 차례 정도 시장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어 놓음으로써 달러에 대한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을 붕괴시키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R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시장의 완전한 붕괴는 달러에게도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적당한 몽둥이질은 달러에 대한 스톡홀름 증후군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너무 심한 침체는 리마 증후군으로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고된 투명한 계좌를 통해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로지 ETF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은 이제 20%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건 최후의 총알이에요. 하지만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지난 9월 29일 석 달치 운전자본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모두 주식계좌에 털어 넣었습니다. 시스템 위기가 아닌 다음에야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은 좀 물려도 된다는 계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계좌 상황까지 공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물려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고점에서 완전히 다 팔아버리고 바닥에서 다시 매수해야만 한다, 그런 강박 속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워렌 버핏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투자자들도 적당히 물려 내려오는 편이죠. 물론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전혀 계산해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두렵습니다. 시스템 위기 때문에. 연준이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그걸 모르거든요. 저도.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금리 인상의 속도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테드 스프레드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에서는 자금 경색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든 시스템 위기는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질적인 이 PF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레고랜드 아시죠? 이 지자체가 보증했던 ABCP, 즉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한 보증 채무가 모라토리엄이 선포되고 나서 단기 신용채권 시장에서의 이 차환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PF라도 일단 터지기 시작하면 바짝 마른 갈대밭의 불처럼 삽시간에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계획도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워낙 찢어지게 가난했던 젊은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아예 금기사항으로 저는 여겨왔어요. 하지만 평생 한 번, 두 번 정도는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 연금보험도 많이 들어두었는데요. 대부분 이미 만기가 지났거나 혹은 임박한 것들이라서 해약하지 않고도 그곳에서 현금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집을 살 때도 현금으로만 샀고 아직 담보를 제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현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스템 위기가 시작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연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스템 위기가 오고 추가 하락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같이 물려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프로 트레이더들에게는 딱히 겁낼 만한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엄청난 기회와 연결될 수 있는 문이기도 하니까 말이죠.